예, 반갑습니다. 핵공감 클래스 네 번째 강의를 맡은 정재준입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원자력 안전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원자력이 정말 안전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2014년 2월 24일 자정 무렵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입니다. 한밤중이어서 깜깜해야 되는데 여기 수도권입니다. 대낮처럼 환하죠. 그리고 제가 있는 부산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마 중국 선양이고 이 정도가 연변자치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다 밝은데 북한은 사실 여기가 평양일 것 같습니다. 여기를 제외하면 거의 깜깜하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더 준비했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순서대로 여기가 1호기고 2호기, 3호기, 4호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리 1호기는 이제 2017년에 문을 닫았죠. 그런데 이 원전 4기가 우리나라 전기의 대략 한 4% 정도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남한 전체를 보면 큰 비중은 아니죠. 그런데 이 원전 4기의 용량이 북한 전체의 발전 용량과 비슷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원전 4개가 참 대단하죠. 저는 이 야간 사진을 보면서 이 원전으로 우리 북한 동포들을 도울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원전 안전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는 위험 요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자동차, 그 다음 비행기, 그리고 배, 용광로도 있고 이거는 LNG 발전소입니다. 금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위험할까?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일단 코로나를 논외로 하고 보면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은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4,000명 가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매년 아마 125만 가까이 사망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선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험한 것과 위험해 보이는 것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이 핵분열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듭니다. 우라늄 원자핵이 중성자와 이게 원자핵입니다. 그 중성자와 충돌을 하면 보통 이 원자핵이 두 쪽이 됩니다. 이 두 쪽, 이걸 이제 핵분열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방사성 물질입니다. 방사선을 내놓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원자로 밖으로 나오면 사고가 나는 거죠. 사람이 방사선에 과다하게 노출되면 해롭거나 혹은 위험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 요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간단합니다. 방사성 물질을 밖으로 못 나오게 잘 가둬두면 됩니다. 원자로를 가동하면 방사성 물질이 핵연료에 계속 축적이 되는데 핵연료만 잘 냉각하면 방사성 물질은 밖으로 못 나오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때 원자로에 바닷물을 주입한다, 빨리 해야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다 핵연료를 냉각하려고 그런 겁니다. 핵연료가 물에 잠겨 있기만 하면 이제 아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핵연료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모양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있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이 사진이 해겔료 펠렛입니다. 이게 실물 크기인데 이 펠렛을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이 가늘고 긴, 그러니까 이 정도 굵기에 길이가 한 4m 되는 튜브에 이 펠렛을 하나씩 둘씩 꼭꼭 채워 넣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해겔료 봉이라 부릅니다.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게 해겔료 봉이죠. 그 다음 해겔료 봉을 대략 한 200 몇십 개를 이렇게 한 다발씩 묶어서 이걸 이제 해겔료 봉다발이라 그러는데, 이 해겔료 봉다발을 원자로의 아래쪽에 이렇게 차곡차곡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로는 두께가 대략 한 20cm, 25cm 되는 아주 튼튼한 그 압력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로는 원자로 건물에 아주 깊숙한 곳에 바로 이 자리에 아주 튼튼하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원자로 건물은 다 지어 놓으면 밖에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돔형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해겔료가 이 건물 아주 깊숙한 곳에 여러 겹으로 쌓여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안전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그 방사성 물질을 원자력 건물 내부에 가두어 두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가두어 두는 것. 이걸 위해서 이제 심층 방어 전략이라는 걸 쓰는데, 심층 방어는 그 다중 방벽과 다단계 방호 두 개념으로 구성됩니다. 다중 방벽은 이 해겔료의 그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못 나오도록 여러 겹의 벽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다단계 방호는 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때 발전소 상태를 5단계 정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대응 수단과 대응 절차를 미리 준비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층 방어 전략을 준비할 때 그 발전소 설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발전소 부품에도 어떤 불량품이 있을 수도 있고, 운전원이 또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전제로 그럼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공학적 안전 여유도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말씀입니다. 심층 방어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안전계통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안전계통은 그 원자력 발전소 부품이 고장나거나 파손되거나 오작동 아니면 외부나 자연재해에서 손상되더라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고 해겔료를 잘 냉각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다중방벽을 잘 보호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사실 안전계통은 비상시에 해겔료를 냉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펌프, 그 다음 냉각수, 그 다음 비상전원, 열광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안전계통 자체가 고장나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안전계통의 신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계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걸 설계할 때 반드시 지키는 설계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중성 원칙입니다. 다중성이란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펌프가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적어도 2개, 보통 한 4개까지 설치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도 다른 걸로 상황을 평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다양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펌프가 이렇게 모터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고 전기 터빈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동 원리가 전혀 다른 방식의 설비를 여러 개 준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적어도 한 가지는 작동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원칙이 이제 독립성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펌프가 여러 대 있더라도 만약에 이걸 돌리는 모터의 전기가 같은 전기면 정전사고 날 경우에 이 펌프를 동시에 못 쓰게 되죠. 이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성이란 거는 전기, 기계, 그 다음 물리적 공간 이런 걸 다 독립시켜서 어느 한쪽이 고장 나더라도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자. 이게 독립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안전계통을 설계하고 이 안전계통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방사성 물질을 원자로 안에 가둬두자는 겁니다. 자, 참고로 제가 원자로 건물 건설 과정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원자로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다중방벽 중에서 제4, 제5 방벽에 해당합니다. 원자로 건물을 건설할 때는 먼저 이제 건물 부지에 땅을 계속 파가지고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안반이 나오면 안반 위에 이와 같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쭉 쌓아 올립니다. 아주 튼튼하게 짓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원자로 건물을 짓는데, 원자로 건물은 내벽과 외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벽은 보통 두께 6mm 정도의 그 철판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그란 거 치어 올라가는 과정이고, 맨 위에 뚜껑까지 이게 다 철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철판 바로 밖에 외벽을 설치하는데, 이 외벽이란 거는 두께가 1.2m 되는, 그러니까 아주 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이런 원자로 건물이 이제 방사성 물질 누출을 막기 위한 그 방벽 중에 하나입니다. 원자로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 원자로 건물하고 동일한 구조물에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팬텀기를 시속 800km로 가속시켜서 충돌시키는 시험을 1988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비디오가 같은 건데, The jet sets off, bolted to a track to prevent takeoff. It's doing 500 miles an hour. 그 다음 시속 800km로 아까 원자로 건물하고 동일한 구조물, 이게 원자로 건물하고 동일한 구조물입니다. 여기다가 The plane atomized with the impact. It just disappeared into dust. Only the tips of the wings escaped total destruction. 예, 다른 각도에서 본 거죠. But the wall designed to move and absorb energy did its job well. When dealing with nuclear material, no test can ever be too drastic. 충돌된 구조물을 정면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대략 그 비행기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시속 800km로 비행기가 충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1m 20 두께가 1m 20인 이 구조물에서 표면에 한 6cm 정도만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원자로 건물 자체가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잠깐 그 전 세계 원자력 발전 현황을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한다는 것은 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믿는다는 말씀이죠.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원전을 99기, 프랑스가 58기, 중국, 일본 이런 순서로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총 32나라가 쓰고 있죠. 이 중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적어 놓은 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입니다. 한국, 독일, 벨기에, 대만, 스위스 이 5나라입니다. 나머지 주요 강대국은 대부분 원자력 발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그림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1990년대 오면 주춤해집니다. 그렇지만 아주 서서히 그 전 세계 발전 용량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략 연 1%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대세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원자력 발전 용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의 상대적 안전성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종류 발전소에서 그 일정량의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한 사망자 수를 비교한 겁니다. 2010년도 OECD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단위량의 전기를 만들 때 석탄, 천연가스의 사망자가 아주 많고 수력과 원자력은 아주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사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인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그 원자력 발전이 상대적으로 아주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원자력 발전소를 아주 튼튼하게 지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난 60년간 그 3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3가지 중에서 미국 그 3마일 아일랜드 발전소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아주 큽니다. 이 3마일 아일랜드 발전소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미비, 4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기술적 미비와 운전은 교육 부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방사성 물질이 소량 누출되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대략 한 0.1mSv 정도 피폭되었습니다. 이 피폭량은 그 흉부 엑스레이 한 번 정도 찍는 아주 미미한 피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이 사고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고는 이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인데, 이 체르노빌 원전은 사실은 인군 겸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허가도 못 받을 원전이죠. 그리고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9.1 규모 지진은 견뎠는데 쓰나미에 대한 대응 수단이 미비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쓰나미에 대한 위험성이 사전에 여러 번 경고됐는데도 불구하고 발전 사업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고 또 규제도 아주 미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이제 인적재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걸 인적재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 설비를 더욱 더 대대적으로 보강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후쿠시마는 잘 아시는데 혹시나 오나가 원전을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나가 원전은 그 동일본 대지진의 진앙지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원전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는데 여기에 오나가와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가압경수용 원전하고 똑같은 게 3개가 있었습니다. 자, 2011년 3월에 대지진이 왔고 1시간 지나서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나가와 시에는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됐는데 8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가옥이 대략 한 70%가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쓰나미 때문에 이게 3층 건물 옥상에 자동차가 올라가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아비규환이죠. 그 다음 이 사진은 오나가와 발전소 내에 있는 그 잔디밭입니다. 원래는 평지였는데 지진을 맞고는 땅이 이렇게 요철이 생길 정도로 변형이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죠. 그런데 발전소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마 외부의 어디 야적장에서 이제 화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 발전소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그 오나가와 주민 300여 명이 주민들께서 발전소 강당에 오셔가지고 3개월 정도 대피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오나가와 지역에서 가장 튼튼한 건물이 바로 오나가와 원전이었습니다. 요즘 지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그 한반도하고 일본의 지진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그림은 그 2016년 9월 그 경주 지진 직후에 한 달 동안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을 비교한 겁니다. 동그라미 위치가 지진 위치고 동그라미 크기는 또 지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동그라미는 얕은 데서 그리고 푸른색은 깊은 데서 지진이 났다는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하고 일본은 그 지진이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아주 안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고베 대지진 때 일본 고베시 사진이고 이거는 경주 지진 직후에 첨성대가 잘 있나 이걸 점검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첨성대가 1300년간 우리 견자하게 견뎠죠. 그래서 한반도는 그 일본에 비해서 지진으로부터 매우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쪽에서 이렇게 큰 쓰나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일본 열도가 그 쓰나미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영원한 그 방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때 이 지역에는 최대 이 정도의 지진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가정을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설계 기준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상당히 높게 잡아서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막상 그 설계 기준보다 더 높은 그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진 3번인데 그걸 겪은 발전소가 4군데입니다. 후쿠시마는 0.44를 기준으로 했는데 0.56G가 나왔고, 오나가와는 아까 말씀드린 게 더 큰 지진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지진을 맞은 발전소들이 건전성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그 지진에 대해서 매우 안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한다면 사실 그 원자력 발전소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학교, 공공건물, 이런 거를 먼저 걱정하고 또 대비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에는 지진 외에도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은 아주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은 그 국무총실 산하에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고,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 아래에는 그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160여 명의 그 전문화된 공무원이 있고, 또 원자력 안전기술원에는 600여 명의 원자력 안전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관련 심사와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원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보고서의 목록인데, 원전 건설허가, 운영허가에 필요한 그 신청서하고 안전관련 보고서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고관리계획서입니다. 이거는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보고서입니다. 발전소 하나당 2만 쪽이 넘는 아주 큰 보고서죠. 이걸 제출하는데, 아무튼 이 전체 보고서, 건설허가, 운영허가 관련 보고서를 심의하는데 짧아도 4년씩, 5년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자력 안전, 정말 안전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우수한 원전 설계, 건설, 운영, 그리고 규제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로 입증된 사실이죠. 그 다음 우리나라 원전은 그 자체의 설계 안전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 초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를 두고 볼 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그 현재 기술로 안전하게 통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은 이념과 감성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이성이 지켜준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까지 원전이 안전하다 해도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